저희가 지난 시간에 스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동 함수가 원래는 3개의 양자수만 나오는데 네 번째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네 번째 양자수가 필요한 실험이 여기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턴젤라 실험이고, 오늘 할 얘기는 소듐 원자의 스펙트럼을 보면, 일조 원소의 스펙트럼을 보면은 픽이 두 개로 갈라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두 개의 픽을 자기장을 걸어주면 얘들이 이제 복잡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어노말러스 지만 이펙트라고. 마지막은 한 주기를 차지하는 원소의 숫자가 n제곱에다가 2를 곱해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를 얘기했고요. 오늘 이제 나머지 누가 2, 3, 4번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가군 동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군 동량의 양자수는 2분의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상태로는 두 가지가 있다. S가 1이면은 언제나 MS라는 양자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두 가지 값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흔히 업스핀, 다운스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그것이 스턴젤러 실험을 설명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자수가 3개만 있었다고 그랬을 때는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S가 있고, 여기가 2S, 그 다음에 2P가 디제네레이트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을 때, 스펙트럼을 보면은 p 오비탈에서 떨어지는 트랜지션은 모두 다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 세 개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픽이 하나가 덜렁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더 이상 같지가 않고, 앵귤러 모멘텀이 지축 방향에서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올라가는 놈이 있고 내려가는 놈이 있고 변하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S 오비탈은 가군 동량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장을 걸어주더라도 그냥 에너지 준위가 그대로. 만약에 자기장 걸어줬다 그러면 픽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서 이 픽이 세 개로 갈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예측이었어요. 양자수가 셋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밖에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였었어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실험을 해보면 픽이 하나가 아니고 이미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두 개로. 그 다음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각각 갈라지는데 얘는 4개, 얘는 6개로 갈라져. 매우 복잡하게 갈라져. 이게 실제 실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픽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이미 두 개의 에너지 준위로 갈라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픽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개. 픽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이 에너지 준위가 두 가닥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가닥으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내부에서 뭔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종류의 가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핀 가군 능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전자가 일단 공전 운동을 할 때 그 공전 운동의 가군 능력 우리가 보통 L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L 이렇게. 근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가군 능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S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근데 S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종류예요. 업스핀, 다운스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를 하면 뭐냐면은, 첫 번째 경우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 벡터하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서로 평행한 경우. 그 다음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안타이 패러라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경우를. 자, 근데 이 전자가 전하를 띈 자거든요. 전하를 띈 자가
가군 동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작은 자석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자석이 서로 패러렐하게 놓여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자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놓여 있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이 경우는 두 개의 자석이 서로 같은 방향에서 청력이 발생하고요. 인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위쪽 준위가 어떤 상태냐? 바로 이 상태는 거예요. L하고 S가 서로 패러렐하는 경우. 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바로 두 개의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었을 때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픽이 두 개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S 오비탈은 어떨까요? S 오비탈은 L이 없거든요. L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핀이 업이든 다운이든 에너지가 갈라지질 않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잖아요. 자기장 걸어주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네 가닥으로 갈라져. 얘는 몇 가닥으로 갈라지냐? 얘는 두 가닥으로 갈라져. S 오비탈도 두 가닥으로 갈라져. S 오비탈이 두 가닥으로 갈라지는 건 알 수가 있지. 방금 얘기했지만 L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S가 스핀 업이 있고 스핀 다운이 있잖아요. 스핀 업이 있고 스핀 다운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두 가닥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얘는 왜 네 가닥으로 갈라지고 두 가닥으로 갈라지냐? 토탈이 여섯 가닥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전자가 갖고 있는 가군력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L이 있고 S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가군능력을 정의하려고 해. J라고. J는 뭐냐면 이거 두 개 더한 거예요. 이건 총 가군능력. L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나타내는 양자수고 S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나타내는 양자수고 그것을 다 더한 총 가군 능력을 나타내는 양자수를 내가 이제 J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얘도 이제 양자수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상태의 양자수는 얼마가 되겠냐? 이 상태 양자수는 얼마가 되겠냐? 먼저 이 상태는 방금 얘기했지만 두 개의 가군 능력에 더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양자수가 1이고 2분의 1이었다고 했잖아요. 두 개가 더해져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더해주니까 얘는 양자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짜리라고. 반면에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일자리는 업인데 이건 내려가잖아요. 서로 상쇄가 돼. 빼줘야 돼 그래가지고. 얘는 그래서 얘는 얼마짜리냐면 2분의 1짜리가 됩니다. 얘는 얼마짜리일까요? S 오비탈은? S 오비탈은 여기 없죠 그냥. 여기 없어요. S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2분의 1. 자, 그 다음에 그러면 J가 2분의 3짜리는 왜 네 가닥으로 갈라지고 2분의 1짜리는 두 가닥으로 갈라지냐면 이건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P 오비탈도 예전에 1학년 때 P 오비탈이 양자수가 L이라고 그러면은 요것에 따라 나오는 ML 양자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1, 0, 마이너스. 그래서 L 양자수가 1인 오비탈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자, J가 이것도 가분능량 양자수예요. 이것도 가분능량 양자수거든요. 그럼 J가 2분의 3인 상태는 몇 개가 있냐? L이 1인 상태는 3개가 있는데 J가 2분의 3인 상태는 몇 개가 있냐?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해주세요. L이 정의되면 그것에 대응되는 L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J가 있으면은 그래서 지축성분인 MJ 양자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얘는 몇이 가능하냐면 2분의 3부터 시작을 해서 1씩 빼죠. 이렇게 네 가지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가 딱 나온다. 2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MJ가 정의되는데 J가 2분의 1이면 MJ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트랜지션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여기서 떨어질 수가 있고 여기서 그래서 복잡하게 떨어진다. 여기는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게 떨어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지만 이펙트인데 단순하게 세 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매우 복잡하게 갈라지는 현상을 비정상지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핀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설명했다는 결론은 뭐죠? 새로운 종류의 가군 농량이 필요하고 그 가군 농량의 양자수는 2분의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럼 전자만 스핀을 갖고 있겠냐? 다른 입자들도 마찬가지로 스핀을 갖고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서 알고 있는 다른 입자들에 대해서 스핀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입자는 지금 전자가 보는 것처럼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짜리도 있지만 2분의 3짜리도 있고 그래요. 반정수의 스핀 양자수를 갖는 입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입자들은 스핀 양자수가 정수값을 갖는 것들이 있어요. 1, 2, 0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네요. 우리가 보존이라고 부르고 이걸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 지배를 받는 입자는 얘네들이다. 얘네들은 파울리 베타 원리를 적용을 받지가 않아. 그래서 페르미온인 경우에만 전자인 경우에만 오비탈에 업이 하나 들어가면 다운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설명할 수가 있냐? 여기에 왜 2가 들어가느냐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왜 2가 들어가느냐? 이 입자의 스핀 양자수가 반정수값이라서 페르미온이다. 그래서 2가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 결과는 이론적으로 나온 양자수가 아니죠. 이거는 이론적으로 뭐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설명을 실험적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양자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뭐 풀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얘는 어떠세요? 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종이 풀면 나오는 양자수잖아요. 얘는 좀 다르죠.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뭘 푼 게 나온 게 아니고 실험 결과를 설명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물리학자 중에 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디락이라는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은 디락 전에는 우리가 무슨 방정식을 풀었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죠.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양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뭐 잘못 푼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방정식 보면 양자수가 3개밖에 안 나와. 근데 디락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어떤 정보를 집어넣냐면은 상대성 이론을 집어넣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슈레딩거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새로운 이퀘이션을 만들어. 디락 이퀘이션이라고 불러. 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일종의. 그래서 얘를 풀지 않고 이 디락 이퀘이션을 풀잖아요. 그럼 양자수가 4개가 나와요. N, L, ML에다가 풀면 얘도 나와. 얘도 풀어서 나오는 거예요. 얘도 이제 이 방정을 풀면 네 번째 양자수가 풀려서 나와. 그리고 얘 값이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디락이 한 첫 번째 일이에요. 스핀이라는 게 뭐 그냥 실험을 설명하다 보니까 억지로 껴맞추는 것이 아니고 풀면 나온다는 거예요. 풀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디락 이퀘이션을 풀어보니까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은 반물질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보였어요. 이런 반물질. 예를 들면은 전자가 있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양전자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얘를 풀면. 자, 전자와 양전자는 뭐냐면은요. 이 전자의 반물질이 양전자거든요. 얘는 질량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스핀 쿼터 넘버도 똑같아. 단지 뭐만 다른 전하량만 달라. 얘는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데 얘는 플러스 차지를 갖는 것 빼고는 다 똑같아. 근데 디락 이퀘이션을 풀면은 전자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응되는 반물질인 양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예측을 했어요. 발견되지가 않은 상황인데. 근데 몇 년 뒤에 정말로 사람들이 얘를 발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 업적으로 노벨상을 타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전자 원자의 케이스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다전자 원자. 사실 단전자 원자는 하나밖에 없죠. 대부분은 다전자 원자죠. 그죠? 자, 그럼 다전자 원자는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그 다음 주제. 그래서 다전자 원자 중에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자 2개가 돌아다니는 경우. 그러면 여기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 돌아다니고 두 번째 전자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핵은 원점에 고정이 되어 있고 전자 두 개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개 전자에 나타낸 원자의 파동 함수는 어떤 모양을 할 것인가? 라면 이런 모양을 하겠죠.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전자의 좌표.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얘는 두 번째 전자의 좌표. 이 시스템을 표현하는 파동 함수는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몇 개의 독립 변수가 필요하냐면은 6개의 독립 변수가 필요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 전자 시스템을 표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표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이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그냥 간단하게 R1이라고 부르고 얘를 그냥 R2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R1은 표기는 하나로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 X1, Y1, G1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내가 여기 갖다가 앞으로는 R1, R2라고 얘기해요. 변수가 하나가 아니면 사실 여기 세 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두 개의 전자로 구성된 시스템 내가 파동함수 이렇게 쓰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슈레딩거 방정식에 집어넣어서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해왔던 일들이 있죠. 이렇게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썼나요? 무슨 가정을 하냐면 얘를 두 함수에 곱으로 놓고 풀 수 있다라고 놓고 풀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첫 번째 전자가 들어간 함수,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가는 함수에 곱으로 놓고 풀 수 있다라고 하자라고 할 거라 하자. 이런 경우 많이 했었죠. 아까가 아니고 2디멘셔널 파티클이나 박스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전자가 2차원 상자 안에 들어있다. 그럼 파동 함수는 x와 y 함수인데 얘를 어떻게 놓고 풀었었나요? x의 함수에다가 y 함수에 곱으로 놓고 풀었었잖아요. 이거랑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같지가 않아 사실은. 자, 이 경우는 내가 이꼴로 놨어. 이꼴로. 근데 여기는 물결 표시했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근사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근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왜 근사가 아니냐면 이 전자가 x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y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x하고 y는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서로 무관하다는 거예요. x하고 y는 무관한 변수예요. 빈 상자잖아요. 빈 상자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x하고 y는 서로 인디펜던트, 서로 독립적이야. 그럴 때는 곱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R1하고 R2가 뭐죠? 두 전자의 코디네이션 좌표거든요. 이 두 개는 서로 뭐라고 했죠? 상호작용을 하고요. 청력이 발생해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엄밀하게는. 근데 그렇게 놓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놓고 풀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노는 것은 얘를 파티클 이너 투 디멘셔널 박스에서 노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 근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x하고 y가 원래적으로 인디펜던트하니까. 근데 얘는 안 그렇다는 거죠. 얘는 두 개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는 것은 어디까지나 근사라고 그러죠. 그 근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비탈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부르죠. 왜냐면은 내 파동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뭐야? 첫 번째 전자가 1번 오비탈에 들어있다. 두 번째 전자가 2번 오비탈에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근사거든. 그래서 이름을 오비탈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근사라는 거죠. 근사라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어쨌든 이렇게 놓고 풀려고 해요. 이렇게 놓고 푸는데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죠?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파동 함수는 뭘 갖고 구해야 되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 우리가 많이 봐왔던 식이잖아요. 이런 식. 이런 식이겠죠. 우리가 봤던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전부 그냥 섭자를 일자로 바꿔놓은 것밖에 없어요. 얘가 만족해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런 형태를 띌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자의 파동 슈레딩거 방정식도 뭐 똑같은 형태고 일자가 이자로 바뀌는 것 빼고는 뭐 다를 게 없죠. 일자를 전부 이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 각각을 구해야 되는데 요 각각은 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방정식을 딱 보는 순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 방정식은 서로 1번하고 2번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서로 독립인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전부 1번 첨자만 다 들어있잖아요. 1번만. 두 번째 식은 2번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연립이 안 되고 서로 독립적인 식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연립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라고 그랬나요? 요 파트라고 그랬죠? 요 포텐셜 파트가 알려져야만 이거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뭔지 알려져야만 이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내가 얘를 구하려고 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세워야 되죠. 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V1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V1이라는 게 뭐죠? 바로 요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가 V1이에요. 근데 그 V1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핵하고 이 전자 사이 인력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별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두 번.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전자하고 첫 번째 전자 사이에 청력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건 VN이고요. 이 VE인데 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걸 풋사이 1을 구하기 위해서는 V1을 알아야 되는데 V1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두 번째 전자와 이 청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두 번째 전자가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얘는 그냥 원점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거든요. 얘가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전자 청력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 청력학을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풋사이 1을 알기 위해서는 풋사이 2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V2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첫 번째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연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식은 종이로 풀 수가 없어요. 어널리틱하게 풀지는 못하고 수치 해석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산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학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얘를 구하냐면은 먼저 추측을 해. 자, 첫 번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을 개수를 해. 0이라고 표현해. 추측했어. 첫 번째 전자는 이 오비탈에 들어있다. 두 번째 전자는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추측을 한 거야. 찍는 거야, 찍어. 이거 잘 찍어야 돼요. 잘못 찍으면 계산이 굉장히 안 좋아져. 이걸 찍어. 자, 이거 찍은 상태에서 먼저 얘를 구해보려고 그래. 얘.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냐면은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필요하고 첫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필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들어있는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찍었잖아. 풋사이2 제로에 들어있다고 찍었잖아요. 자, 얘 정보를 기반으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세워요. 그래서 얘를 풀어. 풋사이 1이 나오겠죠? 그 풋사이 1을 내가 풋사이 1 R1에 1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얘를 이용을 해서 뭘 구한 거죠? 얘를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할게요.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식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식을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두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필요한데 두 번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이 필요하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있는지가 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구했잖아요. 얘라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V2를 구해서 얘를 풀어. 그럼 풋사이2가 나오겠죠? 그래서 나온 풋사이2는 원래 찍었던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풀었던 것은 얘라고 부르더라고요. 얘를 집어넣어서 푼 것을 얘라고 하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고 근데 얘는 얘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떻게 구했죠? 두 번째 전자가 2오비탈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푼 게 얘잖아요. 근데 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래서 또 풀어. 그러면 또 다른 놈이 나오겠죠?
이번엔 2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얘를 구할 때는 첫 번째 전자가 2오비탈이 있다고 풀었는데 얘로부터 이제 얘를 구하는데 얘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또 풀어. 그럼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뺑뺑이 계속 돌릴 거예요. 뺑뺑이 계속. 뺑뺑이 계속 돌리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터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뺑뺑이 계속 돌리다 보면은요. 요 첫 번 전 단계하고 지금 업데이트한 단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끝 하겠다는 거예요. 끝. 그 전 단계 계산 결과하고 지금 단계 계산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이게 그렇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 그걸 그 단계에서 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솔루션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줘서 얘를 구하겠다라는 것이 계산하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학 프로그램은 그게 있어. 판단 기준이 있어. 도대체 얘하고 얘가 얼마나 작아야 작은 거냐. 어디서 계산 끝마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꿀 수도 있고 컴퓨터에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 해석적으로 뺑뺑이 돌리면서 이터레이션 하면서 얘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분사를 해. 또 무슨 분사를 하냐면은 자, 얘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은 두 번째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있느냐를 이용해서 얘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한 요 포텐셜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또 계산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구형 대칭으로 만들어. 얘를. 이게 구형 대칭이 안 되면 풀기가 또 어렵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사적으로 구한 요 포텐셜이 다시 구형 대칭이라는 근사를 해요. 그래서 요 함수를 어떻게 분사를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쿨롱 포텐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핵심 개념은 바로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핵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줘서 풀겠다라는 거 쉽게 말해요. 근데 유핵전화는 뭐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여기 함축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사를 이용해서 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면요, 유핵전화를 가는 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카본이거든요. 그럼 여기 1s가 있고 2p가 있죠. 그래서 1s 오비탈의 유핵전화를 측정해 보면은 얼마로 나와 있으면은 5.67로 나와요. 이건 이해가 가죠? 이거는 거의 원래 핵전화량하고 거의 같은 값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1s 오비탈은 핵 주위에서만 뺑뺑이 돌거든.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으로 핵이랑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 유효 핵전화는 거의 원래 핵전화량이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2s, 2p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확 다르죠. 2s는 얼마가 되냐면요, 3.22, 3.14, 5.67에서 3.14로 툭 떨어져. 왜 떨어질까요? 얘가 직접적으로 핵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럼 주위에 뭐가 둘러싸고 돌아다녀요? 이너 쉘에 있는 원의 소비타를 둘러싸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느끼는 유핵전화는 많이 줄어들죠. 그죠? 5.67에서 3.2로.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의 유핵전화가 살짝 다르죠. 똑같은 주양자 수 n 이퀄 2임에도 불구하고 2s 오비탈의 유핵전화가 2p보다 살짝 커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2s, 2p가 아니고 우리가 뭘 배를 봤었죠? 3s하고 3p 그려봤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3s 어땠었나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3s하고 3p의 특징은
노드의 수가 다른 게 있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S 오비탈 R에서 R 이퀄 0일 때도 파이나이트한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얘는 R 이퀄 0일 때 0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S 오비탈은 P 오비탈에 비해서 어떻다고 그랬나요?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크다라고 그랬죠. 똑같이 주양자수를 갖고 있지만 P 오비탈보다는 S 오비탈이 핵 근처에서 발견될 확률이 더 크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살짝 더 높다, 뭐 그런 얘기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 내가 프린트물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못 가져왔는데 다음 시간에 아까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대. 자, 그래서 이제 유효액전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 분자의 유효액전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철이 있다. 철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1s2, 2s2, 2p6, 3s2, 3p6 바깥쪽에 3p가 몇 개 있냐? 6개 4s2가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경우에 요 놈의 유액전은 얼마냐, 요 놈은 얼마냐, 요 놈은 얼마냐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공식이 있다는 거지. 이게 간단한 분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굉장히 전자들이 많은 경우에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 3D 레벨에 있는 거, 3S하고 3P에 있는 것들의 유핵전화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슬레이터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 원자들의 유핵전화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럼 일찍 끝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그리면은요, 핵이 있고 여기 1s 있고 2s 2p가 있고 그 다음에 3s2 3p가 있고 그 다음에 3d가 있고 맨 바깥에 이제 4s가 있어요. 이게 전자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돌아다니죠. 1, 2. 그래서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 여기 있는 놈의 그 유핵전을 계산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근데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여기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은 같이 묶어줘. 여기 S 오비탈, P 오비탈을 같이 묶어줘. D 오비탈은 좀 달라. 같은 주양자수지만 S 오비탈, P 오비탈하고 D 오비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따로 그룹핑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룹핑을 먼저 해요. 자, 그 다음에 먼저 계산해 볼 것은 4s 오비탈에 있는 유효역전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철의 그 전하량이 얼마냐면 26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놈의 유효역전화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얘가 얘 유효역전을 계산하는데 여기 전자가 없었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전자가 없으면 얘는 그냥 바로 26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전자들이 그다음에 같은 레벨에 있는 전자가 얘를 가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26보다 훨씬 작은 3점 몇인가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핵전화는 G에서 뭐를 빼준다는 거죠. 빼줘. 왜 빼준다고요? 요 전자들 때문에. 요 전자 그리고 같은 레벨에 있는 요 놈도 차폐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요 전자들이 얘를 가리기 때문에 얼마나 가리냐가 바로 이제 시그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구해서 G에서 빼주게 되면은 유효핵전화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시그마를 구해보자. 근데 시그마를 구하는데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 그 공식이 뭐냐면은 먼저 여기 있는 전하들도 전부 다 얘를 가리지만 여기 있는 전자도 얘를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떠지? 여기 있던 핵 근처 돌고 있잖아요. 얘는 차폐 효율이 100%예요. 근데 여기 있는 전자는 어떻게 같은 레벨에 있잖아요. 그래서 차폐 효율이 다르다는 거지. 요 전자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같은 레벨에 돌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폐시키는 효율이 다르다는 거야. 그 효율을 슬레이트가 정했다는 거야. 같은 레벨에 있는 전자는 효율이 35%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놈 때문에 생기는 차폐 효율 효과는 0.35 곱하기 1. 1이 왜 그러죠? 두 개 전자가 있는데 내가 지금 요 전자 유효역전을 계산하고 싶거든요. 하나. 같은 레벨 하나가 있기 때문에 1 이렇게 해줘. 자, 그 다음에
요거 안쪽 레벨에 있는 거. 이 전자가 몇 개냐면은 6개, 6개, 2개, 14개가 있죠. 얘는 차폐율이 얼마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놈이 바로 안쪽 레벨에 있는 차폐율은 35%.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은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은 35%, 한쪽 안에 있으면 효율이 증가해서 85%. 그래서 0.85 곱하기 전자가 6개, 6개, 둘, 14개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얘는 100%라는 거죠. 그러면 10개 되겠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개 해주게 됩니다. 그럼 다 더하게 되면은 이게 22.25가 이게 시그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G 이펙티브는 26에서 22.25를 빼주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3.75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 거 35%, 한쪽 한 안에 있는 거 85%, 그 안쪽에 있는 거 무조건 100% 이렇게 된다. 얘가 100%면 당연히 얘도 100%가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S에서 3S, 3P로 여기 볼게요. 여기 있는 전자. 얘도 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근데 이제는 여기 있는 전자는 그 바깥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것에 의해서는 차폐가 되지를 않아. 안쪽에 있는 전자에서 차폐가 되지 바깥쪽에 있는 놈에 의해서 차폐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전자가 몇 개가 있죠? 8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전자는 몇 개냐면 7개가 되겠죠? 그 놈의 차폐 효율은 같은 레벨일 때 얼마라고 그랬었죠? 35%라고 그랬어요. 이제 요 놈이 같은 레벨이거든요. 요 놈이. 그러니까 0.35 곱하기 7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보다 안쪽 레벨은 몇 %라고요? 85%라고 그랬죠. 몇 개가 있냐? 8개가 있죠. 그죠? 0.85 곱하기 8.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안쪽에 있는 것은 100%. 2개가 있죠? 2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게 11.25가 나오네요. 그래서 G 이펙티브는 26 빼기 11.25 그래서 얼마가 나오나요? 14.75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있는 전자의 효율은 35%, 한쪽 안은 85%, 그 다음에 그 안쪽은 무조건 100% 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얘를 계산할 텐데 얘하고 얘를 좀 다르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6개 전자가 있으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제가 나머지 전자가 5개죠. 차폐율이 35%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0.35 곱하기 5 해주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디오비탈은 같은 레벨에 있는 차폐율만 35%고 나머지가 무조건 100%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하기는 쉬워. 그러니까 나머지 전자 다 100%로 하게 되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8개, 여기 있는 전자가 10개잖아. 18개 되겠죠. 그래서 18개는 무조건 차폐 효율이 100%.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이게 19.7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역전에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왜 얘하고 얘는 다르게 취급하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 다르게 취급하냐면은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은 좀 컴팩트한 오비탈이야. G가 있으면은 이렇게 같은 주양자 수긴 하지만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은 핵 주위에서 굉장히 컴팩트하게 돌아다니는 오비탈인데 비해서 D 오비탈은 멀리 퍼져 있는 오비탈이라는 같은 주양자수지만 얘는 멀리 퍼져 있어가지고서 이 핵에 있는 전자가 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이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은 굉장히 컴팩트해서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크거든요. 반면에 3D 오비탈은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안쪽에 뭔가 있으면은 그대로 차폐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안쪽에 있는 것은 무조건 차폐율이 100%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레벨 같은 레벨에 있는 것만 35%를 부여하고 나머지 것들은 100%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비탈의 모양이 좀 달라. 얘는 침투 효과가 상당히 있는 오비탈임에 비해서 3D 오비탈은 침투 효과가 거의 없어. 여기 뭔가가 있으면은 그건 끝이야. 여기 샤페오일 무조건 100%가 된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액전화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다전자 원자 배치시키는 거라고 할 거예요. 1S가 있고 2S가 있고 2P가 여기 있지 않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이제 그래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적용해서 전자를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진짜로 다음 시간에 봅시다.